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세요. 정용실입니다. 최근 한 양로원 할머니들이 청와대에 보낸 선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담근 이 레몬청, 인삼도라지, 생강 꿀절임, 또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적은 손편지인데요. 편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도 손 씻기 잘하는 거, 병원 갈 때 마스크 쓰는 것밖에는 없네요. 그러면서 뭔가 돕고 싶어서 직접 담근 청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적으셨네요. 할머니들의 소박하고 솔직한 편지글에 불안했던 마음이 왠지 편안하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마르고 거친 손으로 배를 살살 쓸어주시던, 속이 또 안 좋았을 때 바늘로 손을 따주던 그 할머니의 손길이 떠오르기 때문 아닐까요? 양로원 할머니들이 담근 레몬청의 향기, 그 정성이 이 코로나19를 견디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때 그 손길처럼 가 닿기를 바라면서, 자, 6월 8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열고 있으니까요.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종범님께서 더우면 사라진다고 했더니 코로나19가 그게 아닌가 보다고 이제 적으셨는데, 정말 다들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견디시면 더 이제 가라앉으면서 좀 편안한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산속전원생활님, PL2020님, 박상민님, 김복경님, 써니스카이님,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나카시즈님, 남기숙님, 오영찬님, 여상영님, 방산월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오늘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갔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하게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평론가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언제 주말 사이에 보도가 됐었는데,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요, 평화의 우리 집, 이 소장이 지금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정의연에서는 검찰이 지금 쉼터를 압수수색한 뒤에 고인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죠. 예, 평화의 우리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이고요. 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주로 계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함께 지냈던 소장 편상님 A씨라고 하겠습니다. 예.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정의연에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고인이 최근 정의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정의연의 후원금 문제와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서 검찰이 네.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최근 이 평화의 집, 우리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바가 있었죠. 네. 당시에 정의연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정의연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연에서 언론과 국민들을 향해서 좀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고인을 위해서라도 인권 침해적이고 무분별한 취재 경쟁은 그만하고 고인의 삶을 차분히 봐달라. 또 유가족 의견을 존중해서 명예롭고 정중하게 고인 가시는 길에 예의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의연에서 일을 했기도 했고,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현장에 또 오기도 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서 굉장히 비통한 심경과 함께 언론과 또 검찰을 비판하는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윤미향 의원은 기자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를 세워놓고 생중계하면서 마치 쉼터가 범죄 다소구처럼 보도를 해내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네. 서부지검에서 일단 고인의 어떤 사망 소식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밝혔고요. 수사와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검찰 수사의 강도나 속도가 좀 조절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분은?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이용수 할머니도 고인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진짜 착한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004년부터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힘들게 일을 하셨는데 이런 비극적인 결론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철저히 제대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테면은 윤미향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이나 언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탓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촉발시킨 핵심 인물은 윤미향 당선인 본인입니다. 그 윤미향 의원 본인인데 오히려 정 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이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협조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를테면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도 물론 기존의 검찰이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끝까지 가면서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를 괴롭혔던 이런 전례도 또 많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건 문제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인을 조사했다거나 소환을 했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압박적인 강압 수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서 나중에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이런 과열 경쟁은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나 검찰이 취재나 조사를 하지는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수호지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자신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마음, 염치라는 말. 염치라고 할 때 그 치자가 어떤 뜻이냐. 나 부끄러움이 귀까지 올라와서 벌겋게 달아오르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누가 됐든 염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건을 대하는데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먼저 고인께서 오랜 기간 할머니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명복을 빌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던 길원옥 할머니가 지금 91세입니다. 네. 이제 이런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을 누가 나서서 할 것이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누가 앞장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횡령금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겠죠. 네. 그런데 사실 검찰 수사를 하는 이유도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진통으로 새로운 어떤 길을 보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상처만 남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의 순작용이 아니라 역작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그렇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의원들 모두 한쪽은 감싸고 한쪽은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보고요. 정말 그 정치권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수요 집회를 비롯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위안부 피해 운동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고령인 할머니들을 누가 돌보고 누가 대변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국회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정부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오히려 뒤로 밀려져 있고 너무 지금 다른 부분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본질, 본령,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책임을
책임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뭐 정의연이나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사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김복동 장학금 논란 보면 그 김복동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의 딸에게 돈을 주었던 시점, 근데 용돈을 준 시점은 김복동 장학금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박사님이 저한테 밥을 한 끼 샀다. 그럼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박사님이 오늘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으로 나에게 밥을 사줬다. 이런 차원을 좀 과장되게 말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아닌 거죠. 딸이 김복동 장학금을 받았다는 정확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일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나왔던 보도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탄소년단 아미에서 한 패딩 점퍼. 네. 그것도 일부 피해자의 법적인 가족이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정정 보도를 하거나 이런 선에서 그치지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한테는 잘 피해 보상이라던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금 언론도 신중해야 되고 본다고요. 저는 검찰도 사실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여긴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철저히 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수사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뭐 시민단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고소고발권을 당하고 있는데 네. 의혹들에 보면 본질적인 의혹도 있고 지엽적인 의혹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연이 만약에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로 이제 기부금을 받아서 썼다면은 그 사용 내역 같은 거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줌 부끄러움이 없기를. 사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잘못을 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고 짓는 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뭔가 본인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됐든 뭐 한 점 부끄러움 없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또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면은 누가 됐든지 허심탄회하게 또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도 같이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마찬가지로 정치 분야 뉴스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지금 사법농단 사태 당시에 겪었던 공황장애 그게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심각해져서 잠시 휴식기를 갖겠다고 개인적인 고백을 했거든요. 그 여파로 또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 시기는 왠지 좀 조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관련 내용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밝히면서 그렇죠.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본인이 페이스북에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요. 본인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면서 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7년에 굉장히 사법부도 시끄러웠고 여론도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 2017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대법원장이죠.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 의원이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네. 그때부터 불안 증상, 공황 증상이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재발했고 그리고 사실 뭐 이때 이탄희 판사를 둘러싸서 뭐 지지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마 상처가 다시 떠올랐고 이것이 심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한 2달 정도 그런 현상이 지속되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런 것을 앓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아마 치료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탄희 판사의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관심사는 이른바 법관 탄핵 추진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인데요. 네네. 민주당에서 판사 출신으로 영입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탄희 판사와 이수진 전 예. 판사죠. 이수진 판사도 지금 당선이 돼서 서울 동작을 그렇죠. 의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이수진 의원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어쨌든 이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상징이었었고 앞장을 서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이분이 치료를 하게 되면 국회 활동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보이니까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또 완곡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이탄희 의원 개인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던 타격이 컸던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앞서 얘기해 주신 사법농단 사태 그리고 지금 법관 탄핵 추진에 관련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얘기를 조금 저희는 나눠보죠. 네, 일단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북에 올린 글을 저도 봤습니다. 네.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이 공황장애라는 이 병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힘들 수도 있는 상태가 심각해지면 근데 아마 이탄희 의원이 국정을 운영하기에 국회의원 활동을 하기 힘들 만큼 느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밝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치료를 잘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국회의정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 맨정신으로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전 의원들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핵심은 지금 법관 탄핵 안건이거든요. 네. 지금 이수진 의원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관 탄핵을 얘기하는 그 시점은 별로 좋지 못했다. 이를테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을 한 전 그 판사에 대해서 그 다음 날 그 판사를 가지고 이제 탄핵 대상 1호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자칫 어떤 사적인 감정이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서 법관이라는 거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네. 그냥 시험에 합격해서 법관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릴 때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 헌법 106조에 법관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이제 파면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법관에 대해서 뭔가 약간 성역화된 의식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법관에 대해서 2번 정도 국회에 탄핵안이 가결된 적은 있었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못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법관 탄핵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실 법관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법관의 두터운 신분 보장을 함으로써 어떤 소신 있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네. 따라 소신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이 비리 법관들이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보장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연방 대법관을 15번 탄핵 소추해갖고 8명이 파면됐고요. 예. 일본은 9명의 판사를 탄핵 소추해가지고 7명이 파면됐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나라들도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을 엄중하게 하지만은 문제가 있는 판사들은 이런 탄핵을 통해서 걸러낸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형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몇 년을 끌어도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법관이 계속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만 되어도 그 법관의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서 저는 법관 탄핵을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기는 되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수진 의원의 그 언론 인터뷰 조금 더 전해드리면 자료를 요청해서 탄핵 소추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이것이 멈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수진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이 워낙 조명을 많이 받다 보니 두 사람이 이것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아니죠. 2018년에 이미 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런 이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관들 사이에서 이미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네. 사실 본인들이 속한 집단과 본인들의 동료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정말 지금 상황이 문제가 심각하다.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하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봐야 되고요. 헌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관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듯이 비리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 또는 연루된 사람들이 계속 재판하는 문제 때문에 헌법상 국회가 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또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러네요. 왜 현직 법관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지는 법원도 좀 자체적으로 되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그때 어떤 논의를 했었냐면 발표를 하면서요. 네. 그 법관의 중대한 위헌 행위의 기준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의 방향을 논의한다거나 자문하는 것. 이거는 상권 분립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헌이라고 했고 네. 두 번째는 그 법원 내에서 이제 일선 재판 담당하는 재판부에다가 특정한 판결의 방향을 정한다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거는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또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견지에서 또 무엇이 위헌이 될 수 있냐? 바로 이탄희 판사가 당했다는 그거죠. 현직 법관들이 동료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사실은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책임자도 처벌해야 되고 피해자도 구제해야 됩니다. 당시 양승태 전 사법농단 사건 때 제가 알기로 법조계에 있던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제 뭐 보복성 징계나 이런 걸 당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구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뭐 좀 치료가 필요하니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실에서 국회와 지역 사무실 그렇죠. 모두 운영한다. 그래서 현안이나 공약들을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대응을 하고 또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피해자가 됐던 거니까 국민들도 당분간은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지금 인한 학교 폐쇄와 학업 단절이 뭐 한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파로 나오는 지금 이야기가 아이들이 인지 감정 발달 과정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남은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갔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저희 애도 이제 고1인데 고1이 되고 6개월 거의 네. 된 만에 학교를 갔어요. 네.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갑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른들도 힘들었지만은 그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BBC 방송에 따르면은 이제 데이비드 롭슨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의 학업적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평생 어떤 자국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테면은 애들이 학기 초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사회성을 만들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걸 형성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못한 거예요. 오늘 중학교 1학년 첫 등교하는 제 지인의 딸을 봤는데 가서 이제 너무나 늦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첫 번째는 학업 단절의 영향입니다. 학업 단절이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네스코에 따르면은 이 교육 지장을 받은 학생들이 한 190개국에 16억 명, 즉 전 세계 학생들이 한 90% 해당된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이 학생들 간에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학교를 못 가는 중간 가운데에서도 말하자면 부유층 아이들은 뭐 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홈스쿨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온라인 수업도 사실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되고 좋은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난한 아이들은 많은 가족이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시설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면은 학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당장 학교에 갔을 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실제로 가난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지금 코로나19가 주는 이런 교훈을 보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처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어제 그저께 얘기했지만 집에 있으면서 아동 학대에 노출되는 아이들도 많고요. 최근에 그런 정서적인 보도들이 폭력 많이 나오고 이런 있죠.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이 공평하냐 그렇지 않다. 약자에게 더 잔인하다라는 말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뤘었죠. 예를 들면 복지시설에 불가피하게 맡겨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다 단절되다 보니 네.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면서 우울증을 앓는다든가 고립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난일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 정부의 더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어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염병 사태가 사실 뭐 2차 팬데믹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뭐 개인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이 상황이 왔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슬기롭게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생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는 집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우산을 갖다 준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비를 맞으면서 집에 뛰어갔고 저는 그게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냥 즐거운 놀이였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다른 아이들이 우산을 받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중생이 이제 신체가 발달되는 시기에 비를 맞아서 속옷이 노출되는 것이 극도의 수치심과 극도의 어떤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 그 학생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예, 그래서 네.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은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고립과 단절감을 느끼잖아요. 졸업식 때도 저희 아이 때 보니까 같이 하지도 못하고 다 각 반에서 그냥 영상으로 졸업을 네. 하고 졸업식 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했고 학교 가는 것도 6개월이나 늦게 가고 근데 문제는 가을에 또 재유행이 올 수도 있다니까 걱정이 쌓입니다. 네, 지혜로운 어른들의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